네, 안녕하세요. 기업가 정신 이제 2주차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에는요, 벌써 개강도 되셨고, 이제 뭐 신입생분들은 오리엔테이션도 진행이 됐고, 이제 학교 생활에 이제 적응이 되시는 기간이라고 보고요. 본격적으로 이제 강의를 진행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주에는 저 오리엔테이션, 저희 그 과목에 대한 오리엔테이션을 진행하느라고, 그 전공 과목 본 그 교육을 한 페이지 정도를 못하고 넘어갔죠. 그래서 저번 주에 제가 말이 많아서 그런 게 아니라 예, 그래서 저번 주에는 소유 형태별 기업의 유형, 그러니까 기업의 분류, 기업의 특성, 뭐 기업이 뭔지 이런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성공하는 기업의 특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지 않고 끝을 냈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저번 주에 마지막 부분인 성공하는 기업의 특성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기업가, 우리가 기업가 정신에 대해서 배우는 거잖아요. 그래서 기업가가 도대체 뭔지 이거에 대해서 오늘 또 조금 쉽고, 그리고 뭐 재미까지 있을지 모르겠지만 여하튼 알기 쉽게, 그리고 편하게, 그리고 여러분들이 관심 있을 만한 부분으로 정리해서 같이 한번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성공하는 기업의 특성이에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성공하는 기업, 롱런하는 기업, 뭐 주변에도 많이 있을 거예요. 저도 뭐 지금 그 이 사업을 하고 교육을 하고 있으면서도, 우리 학교에서 교육을 하고 있으면서도 개인적으로는 사업체를 몇 개 정도 가지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 중에서 그 지금은 이사장으로 있지만 그 평생교육원을 거의 지금 13년 이상 운영을 하는 업체도 있어요. 여튼 뭐 보통 그 데스벨이라 그러나요? 요런 것도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기업의 생명주기, 이런 것도 같이 한번 알아두시면 좋겠죠? 보통 기업이라는 건요, 어떻게 되냐면 처음에 초기 도입부가 있고요. 똑같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거랑 처음에 초기 진입기? 초기 진입기 또는 뭐 도입기, 막 런칭하는, 시작하는 그때 초기 진입기가 있고요. 요게 끝나고 나면 뭐가 있냐면요, 보통 데스밸리라고 표현을 해요. 죽음의 계곡. 이걸 데스밸리라고 표현을 하는데, 밸리가 이렇게 쓰나? 밸리 맞나? 데스밸리, 죽음의 계곡이란 뜻인데요. 이 죽음의 계곡이 보통은 기업 같은 경우에 빠르면은 1년, 길게 가면 2, 3년씩 가는 업체들이 있어요. 그래서 보통 3년이 지나면 제일 어렵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 뭐 소위 말해서 기업의 어떤 컨텐츠라든가 제품에 대한 약발이 떨어지는 거죠. 한마디로 초기발이 떨어지는 거예요. 이게 이제 자영업 같은 경우에는 오픈 이벤트 하고 나서 바로 데스밸리가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여하튼 이 데스밸리가 지날 때가 어떤 때냐면, 일반 대중 아니면 내가 목표로 하는 그 어떤 고객들이 있다 그러면 그 고객들의 전반적인 분들한테 모두한테 알려지는 기간, 이게 바로 죽음의 계곡이라고 보면 돼요. 그 전까지는 누구만 그럼 고객이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얼리 어답터라고 표현해서 신상족들, 그러니까 무슨 제품이 나오거나 아니면 어떤 그런 뭐라고 표현할까요? 제품이 나오거나 신제품에 대한 어떤 개발이 이루어지면 그런 신기한 제품들만 먼저 써보는 도전적인 분들이 계세요. 이런 분들이 이제 얼리 어답터라고 표현을 하고, 이런 분들이 많이 있어도 문제예요. 왜냐하면 그분들 때문에 진짜 수요들이 구입하는 거를 모르기 때문에.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사업자들은 얼리 어답터들이 그 구입해서 이분들이 그 일반 대중들한테 바이럴을 통해서라든가 리뷰를 통해서 전달을 해주고 좋다 좋다 얘기를 많이 하면 좋긴 좋겠지만, 그래도 일반 대중들이 새로운 제품에 이해를 하고 그걸 사용하는 데까지는 많은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매출이 갑자기 뚝 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반 대중들이 그 제품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질 때까지. 이제 그걸 죽음의 계곡이라 그래요. 이걸 이제 매출의 암흑기, 뭐 그런 표현도 씁니다. 매출 암흑기. 그래서 이런 데스밸리를 최대한 줄이기 위한 것도 어떻게 보면 성공하는 기업의 하나의 특성이 될 수가 있겠죠. 그렇죠? 이 데스밸리를 어떻게 줄여야 되는데 이거에 대한 거는 한번 우리 오프라인 시간에도 한번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죽음의 계곡을 어떻게 하면 짧게 갈 수 있을까? 요 내용 한번 생각을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다 적어놔야지 안 잊어버리게. 잠시만요. 여기다 적어놓을게요. 네, 이렇게 적어 놓을게요. 요거는 한번 오프라인 때 한번 같이 저하고 같이 한번 생각해 보시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너무 진하다. 네, 요거는 한번 생각을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죽음의 계곡이 끝나면 그 다음에 비로소 뭐예요? 예, 성장기가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매출이 이제 서서 오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성장기가 지나면 이제 이때 뭐가 생겨요? 그렇습니다. 경쟁자들이 생겨나게 되고 나보다 더 좋은 제품을 만들어서 팔거나 나보다 더 좋은 서비스를 만들어서 파는 사람, 경쟁자들이 나올 수 있어요. 이럴 때가 뭐냐, 그러니까 나랑 비슷한 제품들을 이 시장에서 다른 경쟁자들이 같이 팔기 시작하는 이때가 바로 뭐예요? 성숙기예요. 매출이 유지가 되거나 이제 떨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쵸? 이렇게 가다가 이제 쇠퇴기로 접어드는데, 저는 그래서 이 성공하는 기업 아니면 지속 가능한 기업들은 이런 생명주기에 대해서 오너라든가 아니면 CEO가, 대표이사가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어떻게 해야 돼요? 성숙기가 됐다고 생각이 되면 그 다음에 신제품을 새로 내서 아니면 더 나은 제품을 출시를 할 생각을 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쇠퇴기에 대응을 해야 돼요. 그죠? 이게 제일 중요한 부분. 제일 중요한 부분이고요. 자, 두 번째로 성공하는 기업의 특징이 뭐냐면, 그러니까 첫 번째는 기업의 생명주기를 이해하고 어떻게 해야 돼요? 대처하는 기업이라고 표현할게요. 네, 이런 기업이 돼야 되고요.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제가 매번 가장 많이 강조하는 내용이에요. 누적 사업 모델. 그러니까 제가 원래 제가 하던 일이 뭐냐면 전직 지원 서비스라는 일을 많이 했어요. 그게 뭐냐면 뭐 S기업이 S그룹 또는 뭐 LG 이런 대기업들은 요즘에 한 그 정년이 60세죠. 60세가 되기 전에 뭘 하냐면 평생 일했던 분들이 나가게 되면 대기업들은 그분들이 나가서 다른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컨설팅이나 교육을 시켜주는 게 의무가 돼 있어요. 지금 의무화예요. 그러니까 뭐 지금 여러분들 같이 이젠 평생 학습이 필요하다라는 인식이 우리나라 전체에 지금 그 어떻게 보면 공유되는 그런 어떤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중소기업이나 이런 데는 뭐 그렇게 할 여력이 못 되니까 원래 강제를 못 하지만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그렇습니다. 퇴직을 하는 명예퇴직이라든가 아니면 정년퇴직을 하는 모든 분들한테 정확하게 전직에 대한 서비스나 준비를 할 수 있도록 비용을 쓰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분들을 제가 강의를 하러 많이 다녀요. 많이 다닙니다. 근데 제가 대기업 계시는 분들을 뭐라 그러는 건 아닌데 대기업 분들은 어떻게 보면 톱니바퀴처럼 일을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더 사회 적응 능력이 약하신 분들이 많아요. 근데 이런 분들이 60세가 넘어가면 이제 취업은 안 되잖아요. 그렇죠? 저는 뭐 계속 말씀드리지만 요즘에는 45세 이상 저도 50세 넘었지 않습니까? 50세가 넘으면 솔직히 전문직이 아니면 그러니까 내가 어떤 무기를 가지고 있지 않으면 취업은 어렵다고 저는 생각이 돼요.
그러면 더 나가서 60세가 넘으면 어차피 정년이 60세이기 때문에 취업은 아예 생각도 못 하겠죠. 그렇죠? 이런 분들이 보통 생각하는 게 묻지마 창업이에요. 그쵸? 자영업 같은 거. 묻지마 창업. 쉽게 얘기하면 남들이 돈 번다니까 어떤 아이템이 있으면 그 아이템에 투자를 하는 것. 이걸 묻지마 창업, 자영업, 생계형 창업 이런 표현을 쓰는데 이런 분들이 많아요. 많은데 이런 분들이 저한테 물어보는 것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아, 교수님, 네? 아, 저거 창업은 하긴 해야 될 텐데 먹고 살려니까 혹시 그냥 가만히 좀 편하게 앉아 있어도 돈이 될 만한 건 없나요? 이렇게 물어보는 분들이 계세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예요? 누적사업 모델이에요. 이 누적사업 모델은 뭐냐면 이런 겁니다. 아시겠죠? 매출이 높아져도 사업자의 노동 강도나 비용이 비례적으로 올라가지 않는 사업. 아시겠죠? 이런 사업들이 보통 뭐냐면 누적 사업 모델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이건 사업 모델입니다. 예를 들면 뭐가 있을까요? 똑같은 거예요. 예를 들면 식자재를 어떻게 보면 음식점 외식업이라고 표현할게요. 외식업은 누적 사업 모델이 아니라 뭐예요? 액티브 사업 모델입니다. 이거의 반대말이 액티브 사업 모델이에요. 반대말이 액티브 사업 모델. 그러니까 액티브 사업 모델은 뭐냐면 내가 매출을 올리기 위해서는 내가 계속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게 바로 액티브 사업 모델. 누적 사업 모델은 내가 기본만 깔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일을 안 해도 매출이 계속 발생되는 사업. 이게 바로 누적 사업 모델입니다. 그러니까 외식업은 액티브예요, 누적이에요? 액티브 사업 모델이에요, 누적 사업 모델이에요? 외식업은 액티브예요. 100%. 왜? 만약에 내가 1년이고 2년이고 일을 해서 아주 안정적으로 매출이 발생이 돼. 근데 갑자기 내가 아파. 내 주방장인데. 그래서 집에서 쉬어야 돼. 그럼 매출이 발생이 돼요, 안 돼요? 문 닫아야지. 이런 것들은 액티브 사업 모델이에요. 근데 예를 들면 똑같이 음식을 팔지만 식자재 납품업. 이건 뭘까요? 식자재 납품. 똑같은 식품을 파는 거잖아요. 식자재 납품업은 B2C예요, B2B예요? B2B죠. B2B는 웬만하면은 어떻게 돼요? 납품하는 거는 누가 해? 직원들이 하거나 이런 분들이 정해져 있고, 그리고 뭐만 하면 돼요? 내가 영업행위를 한번 하면은 그 매출은 계속 가는 거야. 그쵸? 유지가 되는 거라고요. 이런 사업들이 바로 뭐냐면 액티브 사업과 반대말인 누적 사업 모델이에요. 이건 누적 사업 모델. 그리고 또 예를 들면 여러분들 많이 쓰는 요즘에 앱이라든가 그죠? 앱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누적 인터넷 관련된 사업. 이건 어떨까요? 누적 사업 모델이에요. 왜? 처음에 앱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고객을 유치하는 게 어려워서 그렇지, 유치가 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그 앱은 자동으로 돌아가는 거지 누가 건들지 않아도 되잖아요. 건들더라도 관리라든가 이런 몇 가지만 하면 되지 모든 거를 다 손을 볼 필요는 없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런 것들이 바로 뭐냐면 누적 사업 모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아주 집중적으로 이제 창업경영학과 학생들은 배우실 거예요. 어떻게 하면, 그러니까 처음엔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처음엔 좀 세팅하거나 이 사업을 굴러가게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지만 그 노력의 성과가 지속적으로 나는 게 바로 누적 사업 모델. 그리고 액티브 사업 모델은 내가 노력을 한 만큼 벌어들이고 갑자기 그 다음부터 쉬면은 돈이 한 푼도 안 벌리는 거. 이게 액티브 사업이에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스케일업이라고도 표현하는데 계속 매출이 올라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누적 사업 모델인가 아닌가를 따져봐야 돼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호프집 같은데 취업을 하면 계속 월급을 올려줄 수 있을까요? 절대 못 올려줘요. 왜? 어차피 50평이면 50평짜리 하나에서만 하는 거지 두 개, 세 개를 늘린다고 생각을 못 하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되는 게 많지가 않죠. 그죠? 그래서 이런 어떤 그 부분들은 액티브 사업 모델, 그렇지 않으면 누적 사업 모델. 그래서 저는 감히 여기 우리 교육을 듣는 분들한테 말씀드리지만 창업경영학과 교수로서 호프집, 아니, 또 프랜차이즈 사장들한테 욕먹는 거 아닌지 모르겠네. 호프집, 또 커피숍, 편의점, 뭐 이런 거 있죠. 예, 무조건 퇴직하면 한다는. 저는 이런 거는 되도록이면 하지 말라고 얘기해요. 몸도 망가지고 진짜 어떻게 보면 남 좋은 일만 시켜주는 그런 사업들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런 자영업이라든가 일반 소규모 창업들 이런 것들은 조금은 자제를 하고, 그리고 진짜 조금이라도 좀 그 기술이라든가 아니면 정보를 배워서 어렵지만 나만 할 수 있는 사업, 아니면 배워야지만 할 수 있는 사업들이 있어요. 이런 사업들을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첫 번째는 누적 사업 모델, 누적 사업 모델. 이거 가장 중요한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성공하는 기업 공통적인 특성, 바로 누적 데이터예요. 뭐냐면 제가 이번에도 우리 직원들한테 좀 화를 많이 낸 그런 회의를 했었는데, 이 친구들이요, 보니까 저희가 교육을 했는데 한 2년 전에 교육을 한 그 교육 기록이 안 남아 있는 거야. 제가 왜 그랬냐면 어떤 분이 갑자기 환불을 해달라고 연락이 왔어요. 한 2년 전에 교육을 들었던 사람인데, 왜 그러냐 했더만 자기가 그때 담당 그 강사한테 얘기를 들었는데 그 강의가 연기됐다 그랬는데 연락이 없었대. 근데 그분이 이제 와서 한 1년 거의 다 된 거야. 2년이 아니다. 1년 정도 됐는데 이제 와서 우리 회사에 연락을 해서 그때 강의 들었는데 강의가 새로 시작되면은 연락 주겠다 그랬다고 연락이 안 왔기 때문에 그 돈 돌려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도대체 언제 교육을 받으려고 그랬냐? 입금을 했냐? 그랬더니 입금은 진짜 했더라고. 입금 기록이 있어. 근데 그때 당시에 교육을 한 강사가 퇴사를 했어요. 그래서 언제쯤 교육이 있었는지 그 부분을 좀 찾아봐라 그랬지만 증빙 남을 게 하나도 없는 거야. 그리고 그때 근무했던 사람들도 그때 강의를 한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한 증빙은 없어요. 이게 바로 뭐예요? 데이터가 누적이 안 돼 있는 거예요. 또 어떤 분들 같은 경우에, 어떤 일 같은 경우에는 제가 요즘에 동영상을 많이 찍고 그리고 또 온라인으로도 요즘에 많이 강의를 하잖아요. 근데 이 온라인 강의를 만약에 테마를 어떤 제 온라인 편집하는 그 직원이 있어서 그 친구한테 한번 맡겨봤더니 기존 거보다도 못 만든 거야. 그래서 내가 한마디 물어봤어요. 너 이거 기존 거 싸수한테 이 동영상 만든 거를 한번 보긴 했냐 그랬더니만 그 친구 얘기가 당연히 봤는 줄 알았더니 안 봤대. 그게 뭐예요? 적어도 점점 회사는 기존 거보다 조금씩이라고 낮아야 되거든요. 근데 이 낮으려면 가장 필요한 게 뭔지 아세요? 조금 번거롭긴 하겠지만 그 기록들을 모아놓고 공유해야 돼요.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아시겠죠? 그게 되지 않으면 절대 발전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요 두 번째, 아니 세 번째로 얘기 드리고 싶은 건 바로 뭐예요? 누적과 소통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그 직원들이, 다들 직원들은 자기 일만 하려고 그러죠. 그것도 시너지가 안 나요. 그것도 시너지가 안 납니다. 어떻게 보면 한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는 이 부서라든가 이런 각 집단들이 한목적적인 부분들도 바라보면서 자기 일을 해야 돼요. 그렇지 않고 자기 일만 하거나 아니면 기존에 했던 일을 무시하고 자기 일을 하거나 이렇게 되면은 절대 발전이 없고, 아주 능력 있는 사람이 있을 때에만 그때 당시에 발전이 있고, 그 사람 이후에 또 능력 없는 사람이 들어오면
죄송합니다. 지금 잠깐 끊겼네요. 다시. 그래서 여러분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데이터가 데이터의 누적은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조금이라도 능력 있는 직원이 있으면 기존 거를 업그레이드 시키지 않아도 자기가 열심히 해서 좋은 성적을 낼 수도 있어요. 근데 대부분의 그 발전하는, 지속적으로 계속 아주 큰 힘을 가지고 발전하는 회사들의 공통점은 뭐냐면, 조금 어렵지만 모든 분들이 한 일들에 대한 근거를, 아니면 일한 내용들에 대한 데이터를 확보하고 그거를 계속 보고 그 이상의 어떤 성과가 날 수 있도록 그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는 회사, 이런 회사들이 발전을 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꼭 이해를 해 주셔야 돼요. 첫 번째, 데이터의 누적이라고 표현할게요. 그래서 일에 대한 근거 및 성과가 나타나줘야 돼요. 아시겠죠? 이런 부분들이 보여지고, 그리고 후임자는 언제나 접근할 수 있게, 이렇게 돼야지만 발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없고 모든 게 그냥 그 주먹구구, 아니면 편하게 하려면 내가 그냥 이런 데이터들 안 만들어 놓고 보관 안 해도 되죠. 근데 진짜 지속적인 발전을 하기 위해서 이게 필요하다. 그리고 또 하나는 부서 간의 소통이에요. 부서 간의 소통. 아시겠죠? 이런 것도 같이 이루어 주셔야 돼요. 이래야지 시너지가 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한목적적인, 여기는 그런 내용도 들어가요. 목적적인 비전이나 목표 공유가 돼야 되고, 부서 간의 소통도 일어나야지만 시너지가 나고 결과가 좋게 나온다. 예, 이 내용도 꼭 이해를 해 주십시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지속적인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그 변화의 근거, 원료는 뭐예요? 바로 데이터예요. 기존엔 이렇게 왔는데 어떻게 바꿀 것인가? 예, 가장 중요한 겁니다. 특히 저 위에도 마찬가지예요. 성숙기 정도가 되면 그 다음에는 변화를 추구하지는 안 됩니다. 어떤 제품이든 서비스든. 그래서 지속적인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데, 이거는 제품이나 서비스의 변화도 중요하지만 요즘에 더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제품이나 서비스를 공급하는 고객이 달라져도 돼.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시니어들을, 일반인들 대상으로 상대를 했다면, 이 제품을 어떻게 하면 시니어들이라든가 앞으로 늘어나는 고객층들을 대상으로 판매할 수 있게 만들 것인가, 이런 걸 사업 모델이라 그래요. 제품이나 아니면 서비스를 변화하는 게 아니라 유통 방식이라든가, 유통방식도 뭐 아시겠지만 예전에 코웨이라고 아시죠? 그 옛날에는 생수를 팔기만 했어. 그죠? 그리고 생수기도 마찬가지로 팔려고만 했어. 근데 요즘엔 어때요? 언제부턴가 렌탈로 개념이 바뀌었죠. 이게 바로 뭐예요? 유통방식이에요. 응? 제가 요즘에 좀 신박하게 보고 있는 타이어 회사가 N으로 시작하는 타이어 회사예요. 그 이름이 그렇게 알려지지 않은 회사인데, 넥센. 예, 넥센이라는 타이어 회사인데, 이 회사 보니까 이 회사가 요즘에 취하는 게 바로 뭐예요? 렌탈 서비스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렌탈 회원제로 해서 거꾸로 2년에 한 번, 3년에 한 번씩 계속 주기적으로, 예, 그 타이어에 대한 케어를 해주고, 그리고 좀 시간이 지나면 바꿔주고. 아이고, 죄송합니다. 큰일 날 뻔했네. 이런 서비스를 해주고 있어요. 그게 바로 뭐예요? 유통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사업 모델을 바꾸는 거예요. 이게 또 많은 게 요즘에는 침대도 그렇죠. 옛날에 침대를 그냥 팔았는데 렌탈로 바뀌는 그런 것도 있고요. 또 어떤 변화가 있어요? 이런 어떤 수익 구조, 모델이 바뀌는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수익 모델도 어떻게 바꿔야 되는지는 한번 여러분들하고 얘기를 해보는 시간을 한번 따로 가져보도록 할게요. 자, 유통 방식. 자, 그다음 다섯 번째 이제 투자 연계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저 무슨 얘기냐면 어, 제 생각엔 그래요. 한 중견기업 정도 되는 회사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그러니까 중견기업이라면 몇백억 이상 매출을 올리는 기업들. 이런 기업들은 초창기부터 탄탄하게 정부 지원을 받은 기업들이 50%가 넘어요. 진짜입니다. 예. 그러니까 웬만큼 벤처기업, 뭐 이노비즈 기업 또는 이런 자영업 빼고 요즘 자영업도 정부 지원이 많지만 이런 그 지속적으로 발전하는 기업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제3자한테 제3자의 시어머니들이 꼭 있다는 거예요. 뭐냐면 감사가 있던가 아니면 이건 대기업들은 그런 게 있죠. 그런 게 아니면 적어도 투자 자금을 정부로부터 받고 정부로부터 감시를 받는다고 좀 표현하면 뭐하지만 어떤 업무에 대한 아니면 경영에 대한 케어를 받는 그런 어떤 기업들이 제가 보기에는 더 오래 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 말 말합니다. 만약에 7년 정도 지났는데 지금까지 정부 지원을 안 받았으면 그냥 문 닫아라. 예. 제가 얘기하는 정부 지원은 아시겠죠? 그러니까 투자를 받거나 아니면 정부 지원을 받거나 이 정도가 돼야 돼. 그러니까 모든 거를 내가 투자해서 한다. 그 호프집이죠. 치킨집이죠. 예. 아니면 빌리는 거. 이건 다 내가 책임져야 되니까. 이렇게 해서 사업을 시작하는 건 제 생각에는 제대로 된 사업이 아닐 수 있는 거예요. 진짜 제대로 되고 성공 가능성이 높은 사업은 남한테 야 이거 어때? 이거 해볼만 하면 되지 않을까? 라고 얘기했을 때 남이 그래 그거 내가 돈을 좀 대줄 테니까 네 한번 해봐. 그 대신에 잘 되면 나한테 떡고물? 이런 식으로 돼야 되는 거야. 그죠? 이런 식으로 돼야 돼요. 그런 거 아니면 저는 웬만하면 사업하지 말라 그래요. 창업학에서 다루는 얘기가 그거예요. MF 펀드, FM 펀드, 마더 앤 파더 펀드. 엄마 아빠한테라도 돈을 받아서 그래 한번 해봐라고 얘기할 수 있는 아이템이 아니면 전 하지 말라 그래요. 그거 아니면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투자를 받거나 정부 지원을 받는 사업인지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아시겠죠? 그리고 여섯 번째. 분사입니다. 한마디로 사업자를 내신 분이 또 다른 새끼 사업자를 낼 수 있게 만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자영업도 마찬가지예요. 자영업도 만약에 1호점을 내고 2호점, 3호점 낸다? 이렇게 낼 수 있는 아이템이라면 괜찮다는 거예요. 근데 가맹점을 해가지고는 저 그렇게 내는 거 못 봤어요. 많이. 편의점 빼놓고. 편의점은 근데 완전히 또 편의점 프랜차이즈 사장님한테 혼날 줄 몰라도 이건 노동착취야, 노동착취. 그죠? 예. 여튼 그런 내용들은 여기서 얘기할 건 아니죠. 예, 대면 수업 때 한번 말씀을 나눠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하튼 가장 성공하는 기업의 특성 중에 마지막으로 따지는 게 뭐예요? 지속 확장인데 확장을 하기 위한 뭐예요? 클러스터 조직. 그러니까 하나의 수입 모델의 다변화라고 표현할게요. 수익 모델이 자꾸 생겨나는 거예요. 한마디로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여기 보면 침대를 파는데 저 같으면 침대를 기존에 만들어 놓고 판매할 때 뭐 그냥 돈을 받고 판매하는 오프라인 그 사업부가 있다 그러면 만약에 렌탈로 사업 모델을 바꾸겠다가 아니라 추가하겠다거든요. 렌탈 사업 모델도 추가를 하자 그러면 그쪽 사업부를 또 하나 만드는 거야. 만들고 거기는 독립적으로 키워야지 돼요. 왜? 나중에는 이 소통이 돼야지 계속 커간다 그랬잖아요. 이 소통이 너무 조직이 크면 이걸 소통시키는 것도 엄청난 비용이 들어가요. 그래서 하나의 단위 분과, 한마디로 독립재산이라고 그러죠. 독립재산으로 따로 운영할 수 있도록 자꾸 사업부를 만들어 놓고 그 사업부가 좀 커지면 아예 사업자 등록을 따로 내서 독립을 시키는 거죠. 이런 체제가 계속 포도송이처럼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하면 이게 가장 오래 갈 수 있고 지속 경영이 가능한, 그리고 스케일업이 뭐예요? 매출이 지속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기업으로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클러스터 분사 조직을 만들 수 있도록 CEO라든가 대표가 구상을 하는 거, 이것도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번 주에 못한 기업 관련된 성공하는 기업의 특성, 요건 되게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그래서 이번 주에도 제가 저번 주에 그냥 넘어갈 수 있는데 한 번 더 짚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잠시 쉬었다가 그럼 이어서 이번 주 기업가란 기업가가 뭔지 한번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쉬었다 올게요.